시작합니다. 자, 오늘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죠. 줄여서 수능. 자, 저는 학력고사 세대여서요. 시험이 12월 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능 한파가 없이 그래도 포근한 날씨라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1교시와 2교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자, 끝까지 차분하게 실력 발휘 잘하고 오늘 밤에는 그간의 시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생 꿀잠 한번 푹 자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 시험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채점이고 뭐고 이불 펴고 저도 초저녁 잠에 빠져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밤에 깨어보니까요. 머리맡에 이 아버지가 종이 상자를 하나 놓고 가셨더라고요. 열어보니 당시에 유행하던 캐주얼 가죽 구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구두 브랜드 광고가 세상을 여행하자 뭐 이런 로고송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 입시의 족쇄에서 벗어났으니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돌아다니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읽혀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대입시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살아보면 더 큰 분수령들은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개척하는 것이더군요. 자, 오늘 모든 수험생들의 선전과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의 미래에도 번승을 기원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 풍자 만화가 전시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당사자인 오창식 만화가에게 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여러분의 신청곡 디저트송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수능날 기억나세요? 저는 수능을 2번 봐가지고 예. 기억이 2번입니다. 아, 그래요. 성공하신 거죠, 그래도. 아, 네, 뭐 나름대로 네. 저도 이 아이가 둘인데 저 수능장에 3번 갔어요. 뭐 그런 경우는 흔합니다. 박 기자님은 어땠어요? 저도 이제 수능 저는 한 번 봤는데 네네. 그때 이제 후배들이 열심히 열렬하게 응원해줘가지고 그 기운으로 시험을 그래도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그거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 시험장 200m 반경 안엔 또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울 것 아쉽습니까? 같아요. 예. 시끌시끌할 때가 좋았어요? 저는 뭐 좋았어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그런 네네. 게 좀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엔 시끄러웠는데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두 분은 수능 세대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요. 그래도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예. 나는 본고사 세대야. 그래서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이게 속보가 있네요. 조금 전 10시 50분에 들어온 소식인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이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군은 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9일 이후 8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최선희 외무상이 이 담화를 낸 다음에 바로 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집념할수록 또 이 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거다. 네. 비난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에 감행한 겁니다. 예,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에
잇따르는 도발이군요. 또 이제 그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도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아세안과 G20 비서의 네네네. 이제 한미일의 공조 분위기에 예. 따른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 미국의 B-1 B 폭격기 전략자산 죽음의 백조. 예, 소위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이제 북한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네. 이제 전략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북한의 코앞에서 최근에 이제 신속 급유 훈련을 했다라는 사실을 미국이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여차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전략 자산들을 이제 꾸준히 좀 증강할 수가 있다. 네. 한반도 주변에 더 자주 많이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도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순방에서 나온 이제 우리 쪽에 제일 중요한 의제는 북핵이었기 때문에 네. 한미일에서도 억지력 강화의가 나왔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나서도 북핵 억제에 좀 역할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근데 이제 북한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는 어제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입니다.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행안위 이 전체회의가 굉장히 파행이 계속되다가 네. 질의가 이제 밤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예산안 관련해서 이제 파행이 있다가 좀 늦어진 상황이 됐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또 류미진 총경 네. 출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임재 전 용산 전 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태원 참사 발생 나흘 전에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2차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들어봤더니 서울청에서는 이 참사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뭐 이제 보수 단체나 뭐 진보 단체 노동단체 집회도 집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경비대가 다 기동대가 동원이 돼서 이걸 이 용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로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할 기동대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서장의 말 들어보면 사실 이 참사 2주 전에 지구촌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동대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이번에도 헬로윈 데이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은 집회 때문에 안 된 거고 만약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헬로윈을 앞둔 주말에 이태원 등의 인파가 몰릴 걸로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김광호 서울청장 등의 서울청 관계자들의 직무상 책임 문제가 더 이제 거세게 불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 이게 들으면 또 분통 터지는 얘기죠. 사전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는데 이걸 왜 또 거절했는가. 결국 그 책임이 서울경찰청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임재 전 서장의 행동도 지금 뭐 워낙 미심쩍은 대목이 많고. 자, 임 작가님. 네. 그리고 이제 류미진 총경 당일날 상황관리관 서울청에서 그렇습니다. 1시간만 이상 자리를 비웠다고 했잖아요. 네. 좀 뾰족한 속 시원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제 이제 류총경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참사 당일에 서울청의 이제 상황관리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당직근무처럼 그렇죠. 이렇게 총경급의 인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맞는 건데요. 원래는 인사과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그리고 그날 이제 서울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서 상부로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관리의 최일선인데 그 당시에 이제 상황실을 비우고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뒤늦게 이제 상황 파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치가 좀 늦어지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당일에 상황관리관으로 이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유가족분들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사무실에 대기한 거는 일종의 이제 관행으로 원래 다들 그래 왔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실 요원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악을 못했다,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유미진 총경이나 이제 비슷하게 결국은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네, 그래서 네. 자신이 이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임재
유민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 일선의 경찰관들이 윗선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안고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다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본인이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뒤늦은 눈물인데 자 모든 상황관리관이 다 자기 방에서 주로 대기하고 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관행상. 네. 그럼 무전기가 있든가 휴대폰으로 뭐 수시로 현재 상황이 이랬으면 보고가 오든가 사람이 달려오든가 뭐 PC를 통해서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를 그렇죠. 받든가 네. 1시간 반 동안 아무 보고를 못 받고 1시간 반 후에 사고 한참 터진 다음에 상황실에 가서야 참사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청 안에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이 통신 교신 자체가 두절돼 있으면 이게 무슨 상황관리관이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게 관행이라면 류미진 총경은 당일날 걸린 거지만 다른 당직 상황관리관도 자리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언제든 일은 터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인만의 문제입니까? 조직의 문제지. 이제 112 상황실에 총경급을 상황관리관으로 근무시킨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책임 있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 투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자한테 그런 임무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관행으로 처리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얘기죠. 네. 자. 민주당은 계속 이제 너무 이 현장 일선에만 지금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뭐 총리 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제도 뭐 사표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이 이상민 장관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이 이임재 전 서장과 류미진 총경 이 질의 이후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네. 이 장관은 정무직은 항상 한쪽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닌 사람이다.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좀 상황을 보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사퇴가 마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특수본수 조사가 끝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물러나겠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면 물러나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장관이 뭐 기조는 그렇습니다. 막중한 의무가 있다, 열심히 하겠다. 책임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 물러날 뜻은 없다고 밝힌 셈이 됐는데 네. 하지만 이제 백지사표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경찰 특수본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물러날 뜻을 밝힌 게 아니냐 네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해석 맞습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 그럼 이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 없다가 네네네. 있는 건데.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네네. 앞에 이제 이 장관이 했던 얘기랑 연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무직은 원래 항상 한쪽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건 원래 그렇다라는 뭐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사의 표명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처음 이제 인사를 하는 자리 성남공항에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쳤던 갈 때는 어깨를 툭툭 쳤고 오면서는 고생 많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순방 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뭐 사표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생을 했다라는 의사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물러나게 할 상기가 없다는 거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사표로 직접 연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을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어왔는데 뭐 아마 이거는 특수본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윗선 수사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입건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과연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을 한 이후에 유죄를 목표로 죄를 물으려는 걸 목표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가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지 그렇습니다. 그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특수본은 그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까지 고려했을 때는 수사 의지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어떤 사퇴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의 장관의 입장이라면 그냥 좀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결하게 사퇴를 총력을 다해서 수습한 이후에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명확한 얘기잖아요. 근데 폼나게 사표, 백지 사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수식어들이 많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건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 장관 관련 한마디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방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다 이렇게 비판한 민주당의 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까? 네, 어제 이제 제소를 한 네네. 상황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얘기는 뭐냐면 이 사전에 있는 객관적 의미를 표현하고 했다면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국민들에게 사회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는 네.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그 표현을 찾아서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성명에서 이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이 저주와 타락의 이 장경태 의원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또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을 즉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시키고 네. 출당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촉구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죠. 이 네.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성을 찾자 이렇게 밝혔다는데 임 작가님 그건 무슨 맥락이에요? 저희도 이제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는 포르노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는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전시하고 타자화시키는 그런 선정적으로 어떤 일종의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단어인 건데. 기금이나 후원금 모집할 때 많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짚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양도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잃었고 지금은 포버티 폰,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앞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용어를 잃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한국식 먹방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코리안 푸드 포르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먹방 유튜버들이 포르노 배우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여사의 이 빈곤 포르노 논란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볼 지점은 있지만 이거를 그냥 무작정 포르노라는 단어로 엮어서 몰아가는 거는 이제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능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줄어들 시간대인데요. 다만 일부 구간에서 돌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언양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났고요.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가 따를 정도는 아니지만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통량이 꾸준해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6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기흥 동탄 일대에서 각각 교통량이 많고 안성 나들목에서는 작업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만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서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원분기점에서 송내, 시흥휴게소에서 조남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반대편으로도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건 일전에 있었던 논란인데 이른바 고등학생의 그림이었죠. 윤석열차. 거기에 좀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풍자하는 만화가 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받는 만화 페스티벌 부대 전시회에서 전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게 KBS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만화가 오창식 씨가 지난달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부대 전시회용으로 그린 풍자 만화가 돌연 전시 불허가 된 겁니다. 네네.
해당 작품을 보면 한 남성이 견찰 유지 YUJI라고 말하면서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네네. 또 이 견찰이라 적혀 있는 강아지 옆 밥그릇에는 논문 유지 YUJI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김건희 여사 논문에 담긴 멤버 유지라는 문구를 인용해서 풍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주최 측은 전시보로 사유를 묻는 이 KBS 질의에 윤석열차 논란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 민감한 이슈들 고려해서 결정했고 전시 장소도 협소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만화를 직접 그린 이 학생 아닙니다. 작가분인데 오창식 작가님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작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만화 제목이 멤버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전시회에서 오 작가님의 작품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어떤 전시회고 이거 어떻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일단 이 전시는 전시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24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만화가 초청전이고요. 네. 전시 장소는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전시관에서 있었고요. 네. 전시 일정이 2022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네네. 이 전시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작가 및 교수들이 함께 작품을 인터넷 웹하드로 올리고 주최 측인 학회에서 그림들을 다운로드한 후에 프린트를 통해 액자에 삽입 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참여자 모든 작품이 전시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학회에서 요구하는 전시 비용은 12만 원이며 연회비 5만 원을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전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원만 참가하는 이제 초청전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관련 기사 보다 보니까 이 오 작가님은 20년 동안 계속 전시를 해오셨어요? 네, 그 학회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이후로 저도 그 학회 회원으로서 참여했고, 지금까지 전시를 쭉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이어온 또 회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신 또 해마다 전시에도 참여하신 행사인데, 자 지금 올해 10월이니까 지나갔습니다만 출품된 작품이 50여 점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오 작가님 작품만 제외가 된 겁니까? 일단 그 전시회장을 제가 둘러봤을 때 제 그림만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제 그림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다른 분들의 그림들이 없어진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 자, 그러면 이게 쭉 둘러보셨을 테니까, 내 작품이 걸리지 않았구나 아셨을 텐데, 풍자 만화는 오 작가님 작품뿐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오 작가님 작품을 걸지 않았는지, 제외를 시켰는지 좀 주최 측의 설명은 들으셨어요? 네, 일단 그 전시가 2020년 10월 21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2일 차인 22일 토요일에 그 부천 만화 박물관을 가서 제 그림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없어가지고 저도 당황하고 그 사무국, 그러니까 전시 관련 사무국에다 부랴부랴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전화를 해왔고 일단 그 지금 풍자 만화가 윤석 열차도 있고 뭐 그런 만화 풍자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림을 내렸다라고 이제 직원이 말을 했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그림을 내렸는데 작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는 바빠서 못했다라고 변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 여쭤보죠. 지금 오 작가님 심경은 어떠시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그 신경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만화가들이 그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만
만화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상한 세상을 그대로 좀 그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의 한계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네. 아마도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면 표현의 한계가 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앞으로 이제 예. 전개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오창식 만화가였습니다. 자, 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차 논란 때도 그렇고 네네. 이제 부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이제 만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 그만큼 창작자들을 이제 많이 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전 도시와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가능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올해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들이 결국 이제 창작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이제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런 창작 활동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네. 아마 이제 만화가 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좀 어려움들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는 학생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중년 작가고 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제 오후에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의 한 마을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주민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좀 나토가 이제 개입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는데 박 기자님, 네. 이게 러시아 발 이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토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러시아 순항 미사일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다. 요격용 미사일이다. 이렇게 예,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미사일이 폴란드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란 근거가 전혀 없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명백하고 당연하게도 러시아의 미사일을 격추할 방공 미사일을 쏘면서 네. 자국을 방어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따져보면 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이 충돌은 러시아 측이 낳은 거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나토와 이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러시아의 책임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러시아산 미사일인 걸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얘기했던 더 조사가 필요하다. 보니 러시아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따져봤더니 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건 아니고 결국에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니다는 것을 좀 빨리 발표하면서 네네. 더 이상 확전이나 더 다른 논란을 낳을 걸 좀 막았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의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에 떨어져서 이게 폴란드 국민이 사망까지 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이라 맞습니다. 뭐 자동 개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토 협약에 이제 제 5조가 이제 자동 개입을 좀 명시하고 있는 경우인데 뭐 지금까지는 뭐 제 5조가 발동됐던 경우가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요. 2001년에 이제 미국이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테러를 받았을 때 그때만 이제 발동이 돼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제 공격을 나토가 협력을 해가지고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근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논란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이제 확전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나토 내부에서 특히 유럽 내부에서도 각 국가의 이익 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네, 점을 네. 한번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라트비아 같은 이제 발트 3국에 이제 속하는 나라들, 발트 3국이라는 나라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딱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이제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럴 때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조금 떨어져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전쟁이 확대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네, 네. 수습에 나서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좀 이게 온도 차이가 있다. 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물론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실수로 이제 일어난 오발탄이겠습니다만 네.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던 나라들 내부에서도 여론이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 경제가 지금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폴란드처럼 이렇게 이제 자국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연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오폭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다. 이런 잠정 결론을 정면 부인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폴란드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우리 게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게 확실하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보도를 토대로 한 거다. 이게 우리 군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 조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현장은 폴란드니까 네. 잔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앞으로의 조사가 지금 일단 잠정 결론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나토의 개입을 좀 수습하는 분위기로 흐르다가 우크라이나는 정면 반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안 그래도요. 네. 달에 우리가 아폴로 11호 착륙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암스트롱 등 3인의 그렇죠. 우주인인데 근데 그 이후에 달에 사람이 간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서 네. 그동안은 왜 안 갔지 싶은데 이제 다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48분에 네. 미국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뭐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주 신냉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좀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냉전 때 네. 소련과 미국이 막 이제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중국이 발사한 그러니까 창어 4호가 네. 달의 뒷면 네. 거기를 촬영해서 보내서 아하. 미국이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2020년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8개나 시작했다가 연연방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와 일본까지 들어가 있고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들어가서 2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진영의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 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또 이란 등등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맞서면서 네. 달 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이 아르테미스 2호가 2024년 또 발사가 되고 아르테미스 3호가 2025년 발사가 되는데 이 아르테미스 3호 발사 때 여성과 유색 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인데. 결국에는 그 맨 처음에 이 냉전 시대에는 달에 누가 먼저 갔느냐, 네. 또 달에 누가 먼저 발자국 찍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해 보였는데 지금은 또 달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 이걸 누가 또 확보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싸움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과학과 또 이제 어떤 국제 정세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주에 누가 먼저 유인 우주선을 쏘느냐. 이것도 소련이 먼저 쐈고 누가 먼저 달에 발자국을 찍느냐. 미국이 먼저 했고 또 다시 21세기에 이런 경쟁이 시작됐다. 제가 궁금한 건요. 제가 언제 한번 달에 가볼 수 있을 건데 생전에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입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 2417님께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수능을 맞아서 정말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노래가 오늘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남은 오후의 시간도 정말 잘 시험 치시기를 빌면서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은 그중에서 발음이 비슷한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에서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글자 리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원이 증거나 방법 같은 것을 심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같은 회기에서 동일한 의제를 반복해서 상정할 수 있게 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글자 의는 심의를 가리키는데 이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일사부재리는 공소를 다시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일사부재의는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네, 화이팅해요. 시간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마음 같아서 무패로 그냥 쭉 이어가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분들 열심히 준비하셨을 테니까 부상 당하지 마시고 즐겁게 즐기시면서 후회 없이 상위권에 올라가면 국민들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축구 선수들 힘내셔서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KBS 일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일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올해 수능일은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침에는 꽤 쌀쌀했지만 지금은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대구 17도, 강릉 광주 제주 18도, 부산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나는 오후 5시 45분 무렵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을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겠고요. 오늘처럼 일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할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 이후 8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2.8%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 미만 전체 소득이 줄면서 소득 상하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져 대위 변제와 보증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오늘부터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흰우유 가격은 6%에서 9% 정도 올라 1리터에 2,800원대로 인상됐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빵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야, 거리의 뉴스죠. 자,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바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1이에요. 네. 자,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보통 수능 한파가 꽤 맞았는데 왜 이렇게 날이 포근하죠? 예전에만 해도 정말 추웠는데 맞아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옛말이. 오늘은 진짜 포근하지 않나요? 네, 뭐 지구온난화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제주도에서는요 반바지 차림까지도 목격이 됐거든요. 수험생이. 시험 치러 가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전에 볼 수 없던 풍경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올해 수능은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그렇죠. 시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이 고3이 된 시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수생을 제외하고 현역으로 치자면 그런 건데 역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응원전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거죠. 네. 그럼에도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부모님들 이제 손을 부여잡고 찐하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또 일선 교사들은 단체 응원을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응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앞에 일부에서 우리 박정호 기자는 으쌰으쌰 응원전이 있을 때 힘이 됐다. 없어진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자, 수능 날에는 뭐 모두 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시험을 치는 당사자인 수험생 그리고 그 부모, 가족 정말 이제 가슴 떨리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올해도 여러 도움의 손길로 시험을 무사히 치른 수험생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매년 이런 풍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요. 해운대구 부흥고 고등학교 정문으로 한 학부모가 달려왔습니다. 예. 아들이 시계를 안 가지고 왔다. 연락이 왔다. 라면서 혹시 아날로그 시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해운대 경찰서 모 경위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벗어줍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나온 해당 수험생에 전달을 했고요. 이때가 8시 9분께였어요. 10분까지 입실인데. 네. 진짜 딱 1분여 앞둔 때였죠. 정말 너무 심장 터지는 순간이었고. 이거 돌려받을까요? 이따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고급 시계일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택시를 타면서 수험표 같은 지갑을 흘렸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아찔하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죠. 한 시민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했고 터널에서 택시를 따라잡아서 지갑을 전달한 뒤에 수험생을 순찰차로 옮겨 태우고 고사장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또 하나는요. 학생이 아니라 시험 감독관인데요. 이것도 큰일이네요. 시험 감독관이 승용차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경찰 도움으로 시간에 맞춰서 힘겹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도움을 받아서 고사장으로 향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사례도 많죠. 춘천여고인데 춘천고로 가거나. 많죠. 네. 또 오토바이 타고 정말 온 주목을 받으면서도착하는 경우들. 다치기 직전에 슝 통과. 그런데 막상 이런 풍경도 점차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 우리가 사이카라고 하죠. 경찰 오토바이. 예, 그거를 1인승 오토바이로 바꾸는 추세라고 해요. 뒷좌석이 없구나. 네. 이게 가속력이 좋아서 현장에서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경찰이 추가로 사람을 태우면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좌석이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울산에서는 오늘 경찰 오토바이를 수험생 이송에 이용하지 않았고요. 네네네. 광주, 전남, 인천, 또 강원경찰청도 수험생 이송에 앞으로 오토바이보다 순찰차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야, 근데 길 막히면 이게 이륜차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맞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또 이륜차 타는 라이더들이 뭐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또 교통 운행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네. 도와주셔서. 헬멧 2개 딱 가지고 나가서 새벽부터 대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자, 이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었을 텐데, 자, 지금 수험생들 점심시간이 끝났나요? 이제 막 영어 시작됐을 거예요. 3교시? 네. 영어 영역을 치르는 시험이 시작됐다. 자,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한 게요. 시험을 1시 10분부터 영어 영역이 시작된다고 하니 아직 10분이 안 됐군요. 예, 네. 지금 1시 6분, 7분 됐습니다. 3분 후에 네.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8시 10분까지 입실, 8시 40분에 시험 시작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편 이 시험을 앞두고도 떨리기는커녕 마냥 행복하다 이런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 올해도 어김없이 만학도 어르신들 수능에 응시한 분들 계시죠? 네, 올해 최고령 응시자는 81살 이주용 할머니입니다. 네네. 6남 5녀 중에 6째였던 이 할머님은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을 초등학교를 채 마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글씨를 쓰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지난 8년간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수능이 정말 꿈처럼 여겨지던 거였죠. 네. 그래서 할머님께서는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름이라도 한자 쓰고 온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31살 손주가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손주분도 수능 본 지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동료들 60세를 훌쩍 넘긴 다른 할머님들도 불타는 열정으로 학교 다리 아픈 걸 이끌고 학교 계속 오가시고 수술 받고도 나 시험 봐야 된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시험을 보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올해 수능을 치르는 만학도 일성여고 학생이 총 71명인데요. 많다. 예. 수능을 보는 것 자체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네네. 앞으로도 더 많은 배움의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이르십니다. 대학에 합격하시면 더 신나실 거예요. 이제 캠퍼스 생활이 시작되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에서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적지 않게 계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또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오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뭐 수험생 있고 수험생 부모, 가족들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드디어 해방되는 수능 출제 검토위원들. 이분 되게 철저하게 갇혀 있죠. 그러니까요. 무슨 정말 감금이죠. 감금 생활이죠. 감금 맞죠. 예. 아직 못 나오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 5교시 끝나면 39일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지금 겁니다. 막 출소를 앞두고 농담입니다. 가슴이 아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36일 동안 감금이 되는 건데 올해는 3일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출제 오류 사태 이후에 이의심사 제도가 보완되면서 합숙 기간이 이틀 더 늘었고요. 여기에 코로나 PCR 검사 때문에 하루가 더 추가돼서 사흘이 늘어난 거죠. 근데 군대에서도 그 하루가 늘면 청천벽력이라고 하던데. 그럼요. 오늘 제대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합니다. 그러면 끔찍하네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 잘 알려져 있지만 수능 출제 검토위원이 되면 가족들에게도 행선지를 숨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007 작전처럼 비밀 맞습니다. 장소에서 모여서 여기서 다시 합숙버스를 타고 진짜 합숙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통신기기 반입 금지되고요.
배달 음식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사람들은 출제위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급식, 보안 이렇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까지 해서 총 700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모두의 그 해방일지를 쓰는 날이 아닌가. 예, 2다리 다 뻗고 마음껏 바깥 세상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출강하는 대학의 학과장님이 가끔 사라지세요. 연락이 안 돼. 뭐 해외에 출장을 가셨나 어디 뭐 학회를 가셨나. 알고 보면 나중에 딱 이제 수능 끝나면 나타나시더라고요. 출제위원으로 종종 들어가셨는데 야 정말 보안 철저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돈이에요.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16일에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인데요.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50%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네. 이게 43.2%, 하지 말아야 한다가 3.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녀 차이가 조금 보여요. 그래요? 예. 남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8%가 결혼을 해야 한다.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혼 선호가 남성이 조금 높네요. 네, 근데 이게 미혼의 경우가 인식 차이가 더 크게 나요. 네네. 그래서 미혼 남자는 36.9%가 미혼 여자는 22.1%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돈 문제, 네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네. 예.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다 경제적인 연결되는 이유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남자가 21.3%, 여자가 20.5%. 둘 다 20% 남짓에 불과했던 5명 거죠. 중에 1명 꼴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2년 전보다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34.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요즘에 저도 주변에 보면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심하는 분들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돈 문제도 있고 뭐 고용 상태도 그렇지만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예, 그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 방사능, 유해 화학 물질. 점점 살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상에 애를 낳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후 변화, 방사능. 한 가지 좋은 건 수능일에 따뜻하다는 거.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좋다고만 얘기하기에는 환경이 걱정입니다. 자, 조평론가님 MZ세대시잖아요. 이렇게 살짝 억지 MZ. 결혼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소수파가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좀 그런 기류가 있어요.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격돌의 시간 아니에요. 제가 혼자 우리 시그널이 짠 나오면 저게 무슨 킬빌 OST 같은 거라. 그렇죠. 두 분이 또 칼싸움을 시작하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 나가서 보수 패널 중에 이제 방송 같이 한 가장 편한 분이 누구냐. 우리 장성철 소장님. 내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어요. 저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찐 보수 우파 패널. 근데 우리 첫 번째 아이템에 위협받는 언론 자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돌할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시작 전부터 격돌을 피해 가시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두 분께서 각각 오늘의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하나는 위협받는 언론 자유, 또 하나는 정진상 구속되나 이렇게 뽑으셨어요. 자, 먼저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이 뽑은 키워드가 바로 위협받는 언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언론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 뭐 이제 순방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네. MBC 탑승 거부도 있었지만 사실 이 정상회담 끝나면 앞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모두 반은 보통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그나마 가는 이유인데 아니면 그것도 없었고 끝나면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사전 조율이다 그러는데 기시다 총리라든지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브리핑을 했거든요. 자국 기자들한테. 네. 근데 또 오는 길에도 브리핑도 안 했는데 네. 또 기자만 두 분 딱 본인 아는 분들만 딱 해서 대담을 하면 다른 기자들은 딱 보기에 우리 뭐지? 이 생각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 딱 보기에 이제 친한 기자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딱 이제 뭐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나옵니다만 뭐 MBC 세무조사 얘기 나오고 YTN 민영화 나오고 TBS 뭐 이거는 뭐 지금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한 겁니다만 지원 중단 이라고 보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언론에 대한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 탄압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도 전에 장 소장님 대체로 동의한다. 동의하십니까? 꼭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보도 통제를 통해서 취재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앞서서 현근택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방 가는데 기자들이 왜 따라가요?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서울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 보고 전속 취재한 내용들 사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고 뉴스에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순방 기자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언론이 우리를 취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 야,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게 취재 배제, 뭐 탑승 배제, 또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불참하고 독자 행보를 하고 그리고 또 취재는 안 되고 나중에 사진이나 내용을 공개하고. 그건 잘한 거다. 식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잘한 거다. 잘한 거다? 얘기해 주세요. 왜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런 것들을 현장 생중계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뭐 예를 들면 뭐 말을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약간 잘못한 것들을 침소붕대해서 공격할 소지가 커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좀 적응이 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법적인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녹화 중계하는 게 저는 위기 관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데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해진 사진 그다음에 언론 멘트 뭐 이런 것들만 나가는 거는 좋다라고 걸 전달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런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 그리고 외교 이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사후 녹화 중계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이제 또 외교 자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넓게 보면 이제 뭐 문화 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하는 거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렇게 취재 동행 안 하고 나중에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갔다가 대통령이 여사의 방식을 부러워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이렇게 날리면도 찍히고 그다음에 말했다가도 하고 뭐 실수도 늦게 오는 것도 막 찍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후적으로 우리가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주면은 기자들이 쓰면 홍보가 훨씬 잘 되는구나. 문제 없는 것만. 그렇죠. 그리고 안 나오고 실수하는 건 안 나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영부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제 오빠 통해서 하다가 또 뭐 팬클럽 회장 통해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대통령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수나 말실수나 이거는 사실은 빨리 적응해서 익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외교적인 실수라든지 말 행동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빨리 드러나서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들키려고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찍어가지고 준다라고 얘기하면 기자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돼요. 아니 처음 들었는데요. 여사 관련 보도 방식을 오히려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네네. 동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해. 급변경. 급변경.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공적인 인물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항상 언론의 감시에 있어서 네네. 견제받고 그렇죠. 균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것이 두려우면 실수 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취재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는 뭐를 생각해도 이거는 참 잘못된 행동 같습니다. 장 소장님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이 취재 제한은 비판적이신데 영부인은 좀 경우가 다르죠. 차라리 그건 잘한 거다. 현 변호사님은 해석이 또 전혀 다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방 취재가 제한되다 보니까요. 국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알 권리, 궁금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국내 언론 보도는 좀 획일화되다 보니 오히려 외신이나 또는 생중계를 좀 신뢰하는 여론들이 생겼다고 해요.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윤 대통령 내외가 발리 환영 만찬에 지각하고 혼자 앉아 있는 윤 대통령에게 마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좀 나가시라고 대통령 앞에 무대로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입모양 등 요즘에 이거 자막 달면 위험한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제스처로 해석이 되는 이게 사실 이런 게 또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안 다뤄졌거든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보도 통제하고 이럴 때는 국내 언론만 막으면 이제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시대고 SNS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싹 다 돌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멀뚱멀뚱 혼자 앉아 있는데 어쨌든 뭐 약간 제스처로 보면 좀 앞으로 나가라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당신도 나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튜브도 보면 뭐 다른 분들은 다 정상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럴 기회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또 만찬장에는 늦게 와서 또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제한하고 우리만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봐라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시대예요. 80년대나 그렇게 되지 지금은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태원 참사도 비슷해요. 이태원 참사 때도 원인이라든지 분석인지 우리가 외국 언론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참사다. 이게 뭐 디제스타다는 얘기도 하고 가족 사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국내 언론들은 어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뭔가 통제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통제되냔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시대, SNS 시대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고 자체가 제가 보기에 조금 후진적이다라고 봅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저는 짤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상당히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앉아있지 말고 통역사가 있으니까. 통역이 뭐 늘 따라다니죠.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해외 정상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 각국 정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음식을 뭘 좋아하고 또 지금 국내 정치에는 뭐가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 친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친밀도 높아지고 회담하기 위해서 외국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시려면 못하러 나가냐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보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손짓하고 뭐 나가다가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야 뭐 영부인하고 대통령하고 당연히 의견 나눌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중간에 터졌었어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채널A, CBS 이 매체는 2개인데 이 소속 기자만 전용기에서 따로 불러서 1시간 정도 면담했다. 어찌 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사담, 사적 대화다.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날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간담회는 또 없었단 말이에요. 기자들은 여러 매체 사람들이 있는데 간담회는 없고 이 2 기자만 불러서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면담을 1시간 했다. 자,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두고 간택됐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에서 제기를 했고 해당 비서관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게 좀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심한 단어도 앞에 있었죠. 뭐뭐로 간택다 이런 것도 막 돌아다녔는데 물론 뭐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이유가 거기서 뭔가 한마디 끝나고 오면 보통은 했었거든요. 보통은 하잖아요. 기자들하고 만난 장면이 나왔죠. 늘. 그럼 아예 말든가 해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만 2분만 불러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그 80 몇 명이 갔거든요. 83명인가 이런 갔는데 81분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는 뭐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그럼 나머지 언론사들은 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도 못 들었으니까 네. 뭐라도 하나 들어야 그다음에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수천만 원 주고 가서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돈 네. 내고 가서 취재했으면 대통령의 한마디 어떤 거라도 취재에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취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담회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저는 언론을 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특정 언론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순방 끝나고 다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이 아무도 모를 때 네. 그럼 두 사람만 불러서 얘기하면 그건 다른 언론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되는데 다 언론사 보고 있는데 둘만 딱 얘기하면 다른 언론사들이 보기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 내는데 이분들은 1시간 동안 어찌 보면 취재를 더 한 거고 다른 아니냐? 분들은 그렇죠. 취재를 못 한 거죠 사실상. 네. 이게 사적 관계는요. 이런 뭐 공적인 뭐 전용기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네. 사적 관계로 봐버리면 이 비행기 처음에 이 전용기 탈 때도 그게 사적 공간이냐. 우리가 돈 네, 내고 네. 타는데 왜 누굴 제한하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저는 드러난 걸로 봐요. 자, 장 소장님은 같은 입장이십니까?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입장이에요. 잘못된 입장이 왜 똑같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찐 보수 우파 패널이신데 왜 그러세요? 제가 진짜 보수 우파 패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보수 우파 패널들은 아니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환담한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권력을 가진 분이 그런 식으로 언론사 기자들을 대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공적으로 해외 순방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건 잘못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우파 좌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네. 해외 순방 갈 때 딱 기자 2명만 데려다가 특정 1시간 매체에. 동안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잘했어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이해할게요. 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랬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자,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요. 이건 선진 민주국가에서 맞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또 보장되고 형평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아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게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네. 자, 이 전용기 탑승 불허 이후에 MBC 말이에요. 네. 국세청이 520억 추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도 보고 알았는데 최근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저출산 고령위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 MBC의 특정 프로 나 혼자 산다를 아주 공개 저격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걸로 인식되게 만든다라는 이제 비판인데 그렇다면 이게 좀 MBC에 대한 전방위 압박 신호탄인가? 허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방입니까? 이 국세청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520억 정도인데 400억은 아마 여의도 그 사옥 매각할 때라는 것이고, 네네네. 그다음에 20억은 아마 그 자회사 MBC 플러스인가 네. 거기에 뭐 분식회계했다는 거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잘못 쓴 데 대한 추징금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재판으로 가면 MBC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우리 정주영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때 막 대선 나오고 막 세무조사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1,300억인가 했거든요. 네네. 재판 가가지고 나중에 160억인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그룹 회장님. 그렇죠. 현대그룹 사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답답하지 알거든요. 예. MBC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할 때 구소청에 질의도 하고 회계감정원에 회계기준원에 질의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책정된 금액을 냈을 뿐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업무 추진금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또 나경원 의원도 뭐 이 특정 프로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예능 프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미운 오리 새끼며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많은데 그렇게 다 뭐 저질사하는 관계가 있겠어요. 예능이라는 분들은 어째 시청률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따라가는 거지. 네네네.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는 다른 데도 굉장히 많아요. 왜 MBC만 문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능이나 이런 것 자체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넌센스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장 소장님도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인수위 시절에 청년 특보를 맡았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저희 프로에도 이제 장 소장님하고 교차로 나오시는데 자, 예능에 나와서 반지하방 보여주는 게 바로 빈곤 포르노 아니냐. 이 장경태 의원과 MBC 예능 프로그램을 동시에 좀 묶어서 저격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 발 시작되긴 했는데 빈곤 포르노, 포버티 폰 논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이 무조건 잘못했죠. 이 상황은 단어가 주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선정성, 선정적인 말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포르노라는 단어가 학술적인 용어다. 사전에 있는 용어다. 다른 야동이 아니라 다른 의미다. 이해해요. 네네. 저는 근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그 말이 있는 건지 몰랐어요. 감성팔이 네네. 이런 쪽에 있는 건지 몰랐는데 포르노라는 단어를 하면은 우리가 언뜻 그냥 야동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 영부인이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어렵고 상처받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러 갔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에 빈곤 포르노 논란을 문제 삼으려고 했으면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쪽의 영역을 먼저 비판을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 난 가난한 거지 변호사예요 하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해 주세요라고도 했고 네. 장경태 의원도 처음에 출마했을 때 무슨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 올리면서 이런 단칸방에서 저 어렵게 자랐어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빈곤 포르노 아니에요 그러면? 월드비전에서 항상 TV 광고를 하잖아요. 어려운 아이들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아니라 구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KBS 방송 동행이라는 네. 그러한 방송에서도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후원도 해주고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잘못된 일인가.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으면 그러한 프로그램부터 본인부터 아니면 박주민 의원부터 비판을 했어야지. 김건희 여사를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은 그냥 김건희 여사 싫어, 미워, 그냥 비호감도 높아, 그냥 뭐든지 다 트집 잡을래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비판을 하는 거 좋아요. 네. 하지만 단어 선택을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해라. 현 의사님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얘기했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그 포르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빈곤이라든지 가난인지 그런 거를 어떤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부인이 구호단체라든지 아니면 병원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조용히 찾아가면 되죠. 도와주면. 네네네. 그걸 하필이면 또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진이 하필이면 꼭 예전에 무슨 배우가 했던 사진처럼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의 인권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참사 명단 얘기나 얼굴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실은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잖아요. 누가 봐도 그 후에 후원이 된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단어는 저도 그래서 논문도 찾아봤는데 실제 학위 논문에도 있어요. 이 단어를 네네네. 쓰는 거 사회학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또 이제 영자 매체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영어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찌 보면 약간 감성적인 걸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공개적으로 행사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기자들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홍보만 그렇게 하고 행보는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사진만 이렇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효과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홍보에 너무 이용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누구는 포르노 배우냐 이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본질에서 몰랐다. 빗나갔다? 그렇죠. 본질에서 어긋난 것.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이재명 당대표부터 먼저 비판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어땠어요? 이재명 당대표 저는요 어렸을 때요 소년 공이었었고요. 어렸을 때 저 공장에서 일했고요. 그래가지고 팔이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또한 대선 과정 중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 도와주러 가고 급식 봉사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이런 데 갔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협받는 언론 자유 키워드가 이거여서 최근에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삭감된 거 2024년부터입니다. 또 YTN 지분 31%가 공기업에서 완전히 매각해버린 거. 또 이런 등등등이 좀 어떤 연관성이 있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에 오늘 시간이 좀 없고요. 네. 다음 이슈 키워드 두 번째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장 소장님께서 뽑아오신 정진상 구속되나 키워드의 의미는 뭔가요? 이거야 저 현근택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죠. 네.
김용 부원장은 분신이었는데 이미 구속을 당했고 정진상 실장은 4가지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아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죠. 아마 내일쯤 아마 내일 이제 피의자 신문이 있죠. 신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신과 측근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말 현실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돈 받지도 않았고요. 이재명 당대표 보고도 안 했고 그다음 지시도 안 받았고 이재명 당대표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속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여러 가지 진술이 일치되고 있고 또한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가 됐다.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김용 부원장 오전에 전격 체포되고 오후에 국정감사 중에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시끄러웠고 정진상 지금 실장의 경우에는 바로 전날 소환 조사 14시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고요. 내일 이제 구속 여부 결정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좀 기존 검찰 방식에 비해서는 속도전이다. 그렇죠. 이게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정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수순으로 간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바로 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뭐 조사는 구속된 다음에 정했는데 보통은 아시겠지만 소환 조사하면 조사 뭐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랑 대질 실문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장했죠.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검찰에서 대질 할래요? 이러면 이제 피의자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인데 이렇게 피의자가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반대하는 경우 명분이 잘 없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러면 유동규 진술이 흔들리고 있나? 유동규가 실제로 대질을 했을 때 진술이 꼬일 염려가 있나? 이 혹을 염려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 김용 부원장 수사할 때도 느낌이 구속기 20일이잖아요. 네네. 12번 불렀거든요. 12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조사했는데 조사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공소장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놓은 거죠. 전 그때도 있다? 공소장 다 이미 써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걸 안 물어봐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뭐 돈 받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받았는지 어디 갔는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엉뚱한 것만 대장동 얘기만 계속 물어봐요. 네. 대장동 얘기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왔대. 다 아는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봐요. 정진상 사건도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보면은 거의 공소장이에요. 저는 장담하건대 공소장 내용이 거기서 몇 글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데 물어봐서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그게 아니고요 하면은 그럼 다음 거 물어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다 이게 물어볼 거 이만큼 있는데 물어볼 거 이제 다 물어보면 우리는 조사 다 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영장도 청구할 거고 기소도 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근데 현 변호사님이 뭐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허용을 안 한 것이 유동규의 진술이 반박을 당할까 봐 아니면 무효화될까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 측의 입장은 이건 거죠. 진술이 엇갈려야 대질 신문을 할 텐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무조건 부인만 하니까 이건 대질 신문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질 신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좀 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결국에는 뭐 정진상 김용 붙잡기 위해서 뭐 검찰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하겠냐고요. 이재명 당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느냐. 정치자금 받은 거, 뇌물 받은 거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그것을 엮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간 건데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만 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명확하게 유착관계 아니면 지시, 동의, 보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대로 제시를 할지 아니면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진술밖에 없어요. 이럴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텐데 여당 당대표 아닙니까? 측근들 이렇게 구속하고 구속영장 때렸는데 단순히 증언과 진술만 갖고 했겠느냐. 검찰이 히든카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추측해 보고 어쨌든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게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또 그 일부를 챙겼다고 하는 이 배우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이 미스테리의 가장 정점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검찰은요. 700억 원 약속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이다 결론을 내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것이다. 이게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 이런 표현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검찰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요소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여당인 민주당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네네네. 그냥 설렁설렁 조사했다. 네네. 봐주기 조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정권이 교체가 돼서 검찰에서 제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 이게 뭐 진술이 바뀌어지고 아니면은 검찰에서 입장이 바뀐 것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제대로 치밀하게 열심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명백한 증거를 갖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계속 어찌 보면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게 뭔가 이제 이재명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재명이 관여됐을 것이다. 이거 벌써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아유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왔죠. 대선부터 나왔고 뭐 그분이 이재명이란 얘기 뭐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이제 팩트 갖고 얘기하자. 근데 저수지에 담가놨다가 저수지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뭐 그분에서부터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 그분 있었죠. 이 700억도 마찬가지예요. 700억이 사실은 우리 팩트는 2020년 그 정자동 지하 노래방에서 700억 얘기 나오거든요. 유동규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게 유동규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그 녹취록에는 사실은 김용이나 뭐 정진상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김만배나 유동규 같은 경우도 이 지분 700억 자체도 부인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정영학도 부인하고 있고 세 사람은 700억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민용 진술서나 이래서는 700억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700억 중에 뭐 김용이랑 정진상 포함됐다고 하는 사람은 남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물증 있다고 얘기해요. 김용 사건 때도 계속 뭐 메모도 있고 뭐 등장하고 가방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는데 제시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 가서 보자 얘기하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별거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정진상 사건도 사실은 뭐 여러 개 막 적어놨잖아요. 다 혐의 뭐 4개 적어놓고 다 적어놨는데 그렇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은 언론은 혐의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검찰이 자신이 없구나. 이것저것 다 써놨구나. 관련된 거. 보통 이제 증거인멸도 써놨던데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근데 유동규 사건 아시겠지만 나중에 추가 기소했거든요. 그거는 그 구속기간 늘리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13년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검찰이. 근데 2013년 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거는 뭐 CCTV고 뭐 통신 내용 이건 없어요. 무조건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뭐라도 걸려라. 그렇죠.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물망식. 자, 이 끝으로 요거 하나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엮인 50억 클럽 수사는 더뎌요. 최근에 뭐 가짜 수산업자 관련으로는 박영수 이제 특검 얘기가 나왔지만 50억 클럽에 등장한 건 뭐 좀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는 속도전이다. 또 어제는 노웅래 의원이 전격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의 전략, 민주당의 기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검찰에서 빌미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들, 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 사람들 관련해서 괜히 조사 안 하고 지지부진하면 야 역시 검찰들은 자기 식구들은 봐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빨리빨리 조사해라. 괜한 오해를 받거나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웅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뭐 6천만 원 정도 뭐 정치자금법 뭐 위반 뭐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정근 전 사무총장 그 사람이 막 떠벌리고 다닌 거고 또한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웅래 의원도 방금 전에 뭐 기자회견하면서 정치 탄압이자 뭐 기획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잡으려고 검찰이 기획하지는 않았다. 잘못된 일이 정권 교체돼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민 변호사님요. 이 55 클럽은 뭐 이것도 1년 동안 나온 얘기잖아요. 그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곽상도 아들 똑같이 나와요. 박영수 딸 같이 나오는데 곽상도 아들은 어쨌든 50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퇴직금. 그렇죠. 딸 부분은 뭐 흐지부지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법조인들인데 그분들은 또 뭐 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기 안 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노웅래 민주연구원 이분이 민구연구원 원장이라 지금 민주연구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로 이제 되고 있어서 원장. 지금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신 거죠?
뭐 저는 뭐 비상근이라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비상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민주연구원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들이 다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 다음 주엔 또 어떤 양상을 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트레이드마크 머플러가 등장했어요. 네. 추워졌습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머플러를 메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집트에서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해서 서 기자님이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이건 언제까지 열립니까? 내일까지 현지 시간이고요. 끝나네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까지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휴양 도시에서 샤르말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휴양 도시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제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까지. 자, 이번 회의는요, 이 개도국을 위한 대책 마련의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 것이 기후변화 관련한 입장이 선진국 개도국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주범과 피해자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주범이 따로 있고 여기 피해자가 따로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요. 네. 자, 여기 뭐 과거에는 또 자기들은 그 방법을 써서 정상에 올라가고 사다리 걷어차기. 후발 주자들을 못 오게 하는 걸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찬다. 네. 키킹레더. 자, 안 그래도 올여름 이 파키스탄에는 또 물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은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어요? 네, 사실 이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 그러고 사망자도 1,700명이 넘어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결국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에 COP27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장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선진국들 그리고 산업화한 나라들 책임이 있으니 너희들이 개도국을 좀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도와주는 걸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지 마라. 네네. 차관 주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빌려주지 말고 도와달라. 왜냐하면 당신들의 책임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전체 양의 0.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로 책임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피해는 이번에 봤다시피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나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네, 사실 파키스탄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방글라데시는 매년 이런 일이 침수 피해, 국토 침수, 뭐 저지대 침수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폭풍 해일, 열대 사이클론에 시달리면 아마도 한 600만 명이 지금 이주했는데 한 2050년까지 침수가 더 많이 진행된다면 2천만 명 정도가 최소 주거지를 잃을 거다라는 경고가 나오는 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기후 발자국 탄소 배출량이 낮은 나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 뭐 공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게 0.29 미터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핀란드 사람은 평균적으로 38배 배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도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육식 안 하거든요. 채식이기 때문에 연간 한 4kg밖에 안 먹는데 핀란드인이면 한 18일 보름 좀 지나면 먹을 정도 양을 파키스탄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기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곡물을 재배해야 되고 그걸 한 10kg를 먹이면 한 3kg 정도 고기가 나오거든요. 사료를 먹이면. 네. 사료가 10kg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나오고 또 가축들이 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분뇨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탄소 배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도 중요하고 산업화도 중요한데 어느 측면에서 봐도 방글라데시는 무죄인 나라인데
피해는 굉장히 많으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냐하면 제일 잘 사는 한 10% 정도 전 세계 이 사람들이 탄소를 90% 정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이래서 중요해요. 정말 네. 방글라데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저소득 저개발 국가인데 네. 아유 자연재해까지 저렇게 또 당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자연재해가 자연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선진국의 탄소 배출의 문제가 그 나라로 가서 괴롭히는 거라면 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피해자는 다른데 속출하고 있는 거고. 네. 야, 지금 말씀이 전 탄소 배출은요. 네. 뭐 자동차, 공장 뭐 이런 에너지를 태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육식을 하는 것도 탄소 배출에 큰 문제다. 네. 자, 그래요. 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피해 최근에 많이 입습니다. 우리는 주범 쪽에 가깝습니까? 피해자 쪽에 가깝습니까? 범인 쪽에 가깝습니다. 아니, 범인 쪽에 가까워요? 네. 단연 범인 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단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갖다 파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죠. 이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경제 활동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입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 수출하는데 뭘 수출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반도체, 네. 자동차, 철강화학 이게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탄소 고배출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철강, 화학 이런 쪽은 엄청나게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보다 많이 생산하고 생산해 수출하는 항목도 고배출 산업이니 우리는 범인이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네.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인데 네. 생산, 제조업, 네. 공장하면 우리가 굴뚝산업 이렇게 부르고 네. 굴뚝에서 막 이 공해가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굴뚝이 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 총량으로 보면 배출량이 지금까지 배출량이 세계 7등이고 아유. 예, 1인당 6등이고 증가속도 OECD 최고인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도 쭉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2030년까지 2018년에 40% 수준으로 탄소 배출 줄인다. 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 넷 제로 네. 중립으로 간다라고 모든 우리 정부는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네. 이 대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사실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민간형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줄여줘야 되는 거고 신재생 많이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도 기업이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산업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단위 에너지를 써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이것도 민간이 할 일이기 때문에 민간이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네. 이전 정부에서 네. 이거 하다가 네. 에너지 전환, 신재생 네. 에너지 하다가 뭐 태양광 부실 또 네. 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카르텔, 이권 카르텔 얘기도 네. 나오고 비리, 뭐 부정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수사 중인 사안들도 네네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네. 그렇다고 신재생으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안갈수 단적으로 없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네. RE100이라고 들어보셨겠죠. RE100 들어봤죠. 재생에너지 100% 사용해서 만듭니다라는 네네. 전 세계 기업들의 약속. 네. 어지간한 큰 기업들은 다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했습니다. 이 약속을.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100% 우리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만들어내질 못한다. RE100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근데 이 RE100을 온 기업들이 다 약속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약속했거든요. 네.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뭐 다 했습니다. 예. 삼성도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려면 우리는 더 약속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아니면 세계에서 못 파는 사태, 물건을 못 파는 사태가 생깁니다. 기업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생존의 문제다. 우리나라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좋아요. 자, 여튼 이 민간 혹은 발전의 영역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다른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는 모른 채 할 수 없는 나라고 범인 쪽에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줄여갈 것인지를 물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좀 기술 개발도 좀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하나 있는 게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라는 게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된다. 네. 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네. 기후변화 인지 예산서. 자, 이게 기대 반, 우려 반. 네. 그런데 어때요? 새로우니까 좀 부족한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예산의 2% 정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계가 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출량의 0.5%는 이 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계산 과정들을 보면 너무 좀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포함 안 해야 될 예산을 포함했다거나 네네. 이를테면 우리가 한 12조 정도가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4개의 패키지 중에 하나만 기후를 위한 예산인데 4개 예산을 다 포함해서 12조 안에 넣어놨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10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쓰는 예산도 적고 계산도 보면 아직은 그 현실화되지 않은 종류의 어떤 감축 예상치 이런 걸 또 넣어놓은 것도 있고 또 실제보다 좀 적게 계산한 것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부족한 게 좀 보이는데 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첫술에 배부르랴 계속해야 한다. 네네. 국가 예산 한 2%를 온실가스 감축에 써야 배출량이 한 0.5% 준다. 네. 자, 그럼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례 얘기할 때 해야 하는 이유가 좀 프랑스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거든요. 줄이는 사업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 정도 된다는 건데 프랑스 경우는 보면 줄이는 사업만 분류를 해보니 한 10% 정도입니다. 꽤 많죠. 네네네. 우리나라보다. 5배네요. 이게 전 사업을 대상으로 줄이는지 그리고 중립적인지 늘리는지까지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 줄이는 방향으로도 나지만 건설 사업하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 아니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줄이는 사업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활동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만약에 성적표라면 잘하는 과목만 표시하고 못하는 과목은 표시 안 해놨으니 이게 종합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안 되죠. 성적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평점이라 하면 F 맞은 것부터 A 플러스 맞은 것까지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게 종합평가로 나가야 되겠네요. 종합평가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 이게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예산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성적표를. 법제화됐으니까. 그런데 이 성적표를 법제화할 때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에서 감축하는 부분만 넣어라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소극적으로 해놨네요. 네, 근데 사실은 경상남도가 쓴 기후 예산서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표시해놨어요. 잘하는 나라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뭐 혼합된 예산 다 표시해놨는데 우리는 줄이는 것만 해놓은 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위해선 성적표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표시하자라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회가 종합평가 방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경제본부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수능이 끝나면 정말 수험생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내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